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아들 하나 키우며 사는 40살의 여성이에요. 인터넷 기사가 대세인 요즘이라지만 아빠의 영향으로 지금도 녹차와 조간신문으로 아침을 여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 어떤 재벌가 사위의 기사를 접하게 되면 얼굴을 찌푸리고 신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S가의 현대판 신데렐라 사위 임모 씨 말이에요. 재벌가의 딸의 경호원 출신으로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1999년도 결혼을 발표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누군간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피어날 수 없는 대단한 로맨스로 여겼을지 모르지만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왜 밑바닥까지 드러내서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재벌가에 무슨 공로가 있다 해서 1조가 넘는 돈을 아내에게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계속 이어나갔을까요? 내 남편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지만 어쩌면 그 남자의 속엔 결혼과 연애의 시작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던 건 아닐까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S가의 여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 제 얘기 한번 꺼내볼까요? 아빠, 또 이 책 읽고 있어요? 1000번쯤은 읽으신 것 같은데? 그럼 아빠도 정 회장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매일 공부하는 거야.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배워가다 보면 아빠도 이렇게 큰 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 집은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내가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 부자라고 불렀고 부잣집에 살면서 돈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은 적은 없었으니까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진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세우고 경영해온 회사 대표였습니다. 회사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탓에 아버지는 늘 정주영 회장님을 가슴에 품고 존경심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매일 서재에서 정 회장님의 자서전을 보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일은 비일비재했고요. 지금도 현대 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수가 직접적으로 수백여 개, 그 하청 회사까지 합치면 5천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현대그룹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또 아빠가 정 회장님을 왜 그토록 존경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 아빠는 현재의 회사 규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사를 키워갈 야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본인 혼자 세운 회사다 보니 믿을 만한 후계자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자신의 맏아들이자 제 친오빠에게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행동과 말에 믿음이 가는 소위 엄친아였어요. 거기에 성격 좋지 외모까지 훤칠하지. 단점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죠. 부모님은 오빠가 집에서 나서는 뒷모습만 봐도 흐뭇한 미소를 절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런 오빠 때문에 셈이 나고 제 질투가 많이 났겠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저랑 비슷한 수준이고 고만고만해야 경쟁심도 생기고 질투도 나죠. 좀 산만하고 즉흥적인 성격의 전 애초에 오빠를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중하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오빠를 선망하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모든 행운과 능력을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주시는 건 아니었나 봐요.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심한 고열 감기를 며칠 앓고 나서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연락 듣자마자 비서실장님이 오빠를 업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거기서 충격적인 선고를 받고 맙니다. 아드님은 1형 당뇨로 추정됩니다. 이 질환은 보통의 당뇨처럼 성인 질환이 아니라 췌장 자체의 기능 상실로 어린 시절 발병되는 경우가 많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려서 혈당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고요.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어려움 없이 자라던 우리에게 세상이 가혹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신망도 두터워 반장은 물론 학생회장까지 도맡던 오빤 그날 이후 자신감과 의욕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오빠가 매일 몇 번이고 배에 주사를 맞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내가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섣부른 아는 체나 도움도 동정으로 느껴진다며 오빤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가족 얼굴에 눈물이 마르기까진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빤 강하고 멋진 사람답게 자신의 장애를 털어내고 일어서고 말았죠. 한동안 겪은 침체기를 떨쳐내고 다시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초콜릿이나 감귤 하나도 오빠에겐 독극물 같았어요.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당 수치를 계산해서 먹어야 했기에 학교 급식도 외부 음식도 일절 금했습니다. 어딜 가나 자신만의 도시락을 지니고 다녔죠. 또 일정 시간마다 학교 양호실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체육 활동은 쉬어야 하는 등 분명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오빠의 얼굴은 전처럼 웃음과 당당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중증 난치성 질환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당당히 명문대에 합격증을 거머쥐었고 졸업할 땐 과에서 수석까지 차지했어요.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좋은 재원을 놓칠 수 없다며 유학 다녀와서 모교의 교수직을 약속하고 잡았지만 오빤 정중히 고사했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경영하시는 회사를 장차 맡아 키울 사람은 우리 오빠뿐이니까요. 그 막중한 책임감을 익히 알고 있던 오빤 사실 교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고 유학도 가고 싶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오빤 26살의 나이로 아빠 회사의 과장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밟아가기 시작했어요. 친오빠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나서 아빠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여유가 생기셨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빠의 모든 걸 공유하셨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청 잡지에서 인터뷰를 나왔더구나. 자수성가한 대표로서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길래 회사를 세워서 이만큼 키운 건 둘째요. 첫째는 자식 농사 잘 지은 거라고 큰 소리를 펑펑 쳤지. 그 기자도 우리 손자 보고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더구나. 그렇게 호방하게 웃던 아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자식 농산 어쩌면 반타작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빠와 달리 전 아빠가 바라시는 일은 하나도 들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아빠가 원하셨던 법학대학이 아닌 프랑스어 학과에 입학했고 그리고 통번역 프리랜서 직업을 가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 용돈은 스스로 번다고 자부했지만 아빠의 회사에 보탬이 되는 자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 죄송스럽죠. 다만 아빠가 나에 대해 기대하는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자유연애다 하며 몸을 함부로 굴리더구나.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딸인 너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남자를 만나더라도 마음도 몸도 주지 말고 가벼이 만나라. 너의 혼천 아빠가 정해줄 테니 조신하게 있다가 결혼하면 돼. 알겠냐? 우리 집이 재벌까진 못 되지만 회사에 이익이 되는 혼처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 친오빠 역시 이미 아빠가 정해준 다른 회사의 사장 둘째 딸과 결혼한 터였고 저도 아빠의 마지막 기대만큼은 부응하리라 의지를 다졌죠. 그런데 전 끝까지 불효녀이고 말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4월 어느 날 아빠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얼마 전 처음 발령받은 김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대구로 심부름을 보내서 이렇게 왔어요. 쭉 아빠의 곁을 지키시던 최 비서실장님 대신 보낸 젊은 직원을 그때 처음 보게 됐죠. 네, 들어오세요. 회장님 서재는 이쪽입니다. 도우미 이모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직원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와, 저 남자 배우 정우성 뺨치게 잘생겼다. 요즘 회사는 얼굴 보고 뽑나 봐? 최 비서실장 건강 문제로 김 비서가 주로 집에 드나들게 되면서 간단한 말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지만 그냥 핸섬하고 재밌는 남자네 정도로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는 길에 전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면을 쓴 2인조 남자들이 다가와서 날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제 몸을 마구 밀어넣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치 운명처럼 바람처럼 김 비서가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자식들이 감히 재영 씨에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너네 누구야? 이 말을 끝으로 느와르 영화에서나 보던 남자들의 주먹 다짐이 오갔어요. 나라차기에 어퍼컷 주먹을 날리던 김 비서에게 당한 괴한들은 허둥지둥 승합차를 타고 도망을 갔죠.
재영씨 많이 놀라셨죠?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하마터면 괴한들에게 납치될 뻔하다가 구출된 전 안도감으로 김비서 어깨에 기대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 사실을 들은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는데 친오빤 경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괴한들은 종적을 감춘 뒤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불안했고 가족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어쩌면 부유층 자제를 대상으로 유괴해서 돈을 뜯으려는 범죄였을 수도 있겠어. 김비서 덕에 내 동생이 무사했군. 수고 많았네. 비로소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보다 또다시 그놈들이 재원 아가씨에게 접근이라도 할까 그게 걱정돼요. 당분간 제가 경호원으로 붙을까요? 그거 좋은 생각일세. 곧 비서실장도 복귀한다고 하니 자넨 당분간 내 딸이 경호를 맡아주게나. 그 일을 계기로 김 비서는 내 경호원이자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어요. 내가 업무상 외출하거나 개인적인 약속할 때도 그림자처럼 날 따라다녔죠. 그런데 참 영화 보디가드처럼 남녀간에 매일같이 붙어다니니 정이 안 생길 리가 있나요? 게다가 김 비서는 얼굴도 잘생기고 말솜씨도 좋은 매너남이었는걸요. 이렇게 넉 달 만에 우린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몸이다 보니 더 깊은 관계나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적당한 시점에 부모님 모르게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요즘 프랑스 시국이 안 좋아서 여행도 이민도 빗장을 걸어서 내가 하는 일이 많이 줄었네. 오늘도 한 군데서 의뢰를 끊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머리로는 데이트 식사도 힘들겠어. 이상하네. 자기네 집이 그렇게 부잔데 왜 그런 돈 걱정을 해? 필요한 돈은 부모님께 얘기해서 탔으면 되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빠 말씀 어기고 택한 직업인데 손가락 빨면서 용돈 주세요 한다는 게 자존심상 허락이 안 돼서. 나로선 이해가 안 되네. 올해 공주님 기분도 그런데 우리 동해바다에 다녀올까? 우리는 충동적으로 정동진으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내고 만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바로잡을 후회스러운 순간 있으신가요? 전 바로 그날을 꼽습니다. 내가 내 팔자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첫 단추였다는 걸 지금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밤을 보낸 이후에 김비서, 아니 지금의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날 너무나 사랑해서 놓칠 수 없다고 모든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겠다며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그에게 저는 홀려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걱정인 부분은 아빠의 부하 직원, 그것도 말단 직원인 김비서와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지. 부정적일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김비서와 만나는 것을 알고 심한 반대를 하며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셨거든요. 엄마, 오빠, 그리고 아빠까지. 특히 아빠는 가장 강경하게 그와 헤어지라고 우기셨어요.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그 자식이 내 회사 직원이라서만은 아니야. 그놈 말이다. 네 생각만큼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넌 어쩌면 그리 사람 보는 눈이 없냐. 어쩌면 아빠가 부리는 사람이다 보니 무의식 중에 그를 낮춰보는 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니까요. 나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기 어디 섬에 팔려가서 어쩌고 살고 있을지 가늠도 못한다고요. 아빠 딸 인생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좀 봐주세요. 글쎄. 그놈은 눈빛부터가 틀려먹었어. 회사에서도 평판이 그다지. 널 도와줬던 일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답하면 되지. 네 인생까지 다 맡기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 몰라요. 난 이미 사람에게 마음도 몸도 다 줘버렸으니까요. 아빠의 주름진 이마에 서 있는 힘줄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크게 분노하시는 아빠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속으로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긴장감 최고로 우린 몇 분을 대치했고 결국 아빠는 큰 한숨을 쉬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진창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말릴 수 없는 부모 심정을 네가 어찌 알겠니? 나중에 가서 왜 자기 결혼 말리지 않았냐며 후회하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어도 소용없다.
그것이 아빠의 마지못해 내린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오빠 결혼식처럼 하객이 1000명에 이른 성대한 호텔 결혼식은 나에게 언감생신으로 가족과 친지 위주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죠. 아무렴 어떻겠어요. 결혼식 따위 어떻든 남편과 단둘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장밋빛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결혼식에 대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만 갖고 투덜대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잘난 회사 사장 딸이라기에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결혼식 하나 했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형님 결혼식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이게 다 제가 못마땅하다. 그런 장인어른 표현이죠 뭐.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모님 뜻 꺾고 하는 결혼식이니 그렇다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게 중요하지 결혼식에 아무려면 어때요? 그건 짧은 네 생각이고 내 아들이 재벌집 딸하고 결혼한다고 온 동네 방네 일가 친척 죄다 소문냈는데 결혼식에 초대도 못한다니 이런 법이 어딨다니? 내 체면은 말도 아니야.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 친척분들과 지인분들 30분 초대했는데 부족하세요? 정 섭섭하시다면 제가 따로 좋은 자리 모실 테니까요. 그걸로 마음 푸세요. 아니 그렇다면 난 식사 자리 그런 것 말고 다른 걸로. 자기 아들이 기우는 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시모는 나에게 다이와 세트와 밍크 코트, 루이비통 가방을 예단으로 요구하셨어요. 죄송스러운 마음에 시모와 남편의 불만을 한자도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음에도 친정엄만 이 사태를 다 예상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널 이렇게 보내는 우리 마음이야 그렇다지만 그래도 일륜지 대사를 치르는데 너도 돈이 필요할 거다. 시댁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을 테고 할 테니까 필요한 건 이 카드로 모두 쓰렴. 한도 없는 카드니까 돈 걱정 따위 말고. 어쨌든 제 사정으로 성에 안 차는 결혼식을 한 것에 시댁에 미안함이 있었던지라 시모의 요구는 엄마의 카드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본 남편은 갑자기 자기가 찰 명품 시계와 수제 맞춤 정장 등 욕심을 드러냈어요. 나 취직한 지 이제 1년 차라 모은 돈도 없는 터에 이번만 장모님 힘을 빌리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갈 신혼여행 비용까지 결제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나 시모에게 돈이 없다고 하니 어쩌겠나요? 이해하려고 했죠. 소라는 좀 있었지만 결혼식 잘 올리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시작했네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같이 사는 건 행복했지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도통 아기 소식이 없는 건 점점 나에게 큰 부담이 됐어요. 이런 고민을 친정 엄마에게 털어놓으면 엄만 배시시 웃으며 그러셨습니다. 엄마 다니는 한의원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네가 날 닮아서 아기를 잘 못 받는 자궁을 가진 것 같대. 생각해보면 엄마도 너 임신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 그래도 인내하고 치성으로 빌며 건강 챙기다 보면 언젠간 네 아이 찾아올 거야. 한약 잘 먹고 있니? 음식도 체질에 맞춰 신경 써야 돼. 네, 그럼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음식 하나하나 골라 먹고 한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그래도 엄만 결국 오빠랑 날 낳았으니 좋겠어요. 나도 기다리다 보면 엄마처럼 아들, 딸 낳고 100점 엄마 되겠지? 그렇지. 왠지 엄마 말씀을 들으면 그 누구의 말보다 안심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시기가 좀 늦을 뿐 언젠가 아이가 내게 오겠지 하며 조바심을 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만 가면 시모가 김씨 종소는 어찌 됐냐며 시시때때로 물으시며 부담을 줬어요. 그러다가 더 나이 들면 자궁 늙어서 그때는 아기가 생기고 싶어도 못 생기지.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요즘 엄마들은 난임병원이다 시험관이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더만 넌 천하태평이냐? 이거 안 되겠다. 아예 내가 나서야지. 손주 인생을 좌지우지할 태어날 일이랑 잉태할 날까지 다 우리 선사님께 여쭤서 받아봐야지. 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주팔자처럼 태어난 때가 일생을 좌우할 수 없다.
살아가면서 뭐든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우리 친정아빠 역시 그 좌우명으로 미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큰 회사를 잘 해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방법 찾아보고 나름대로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 아기 나와라 얏 하고 나오는 요술방망이도 아닌데 시모는 저리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먹이며 희한한 일까지 임신을 위한 것이라며 강요했죠. 한 번은 잉태비방이라고 쓰여있는 붉은색 상자를 주시면서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상자 속 소원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들을 넣고 옷장에 걸어두라는 겁니다. 이상한 물건이라 함은 금강경 책부터 엽전, 복숭아씨, 청실, 홍실 등 거기에 남녀 생식기 모양의 조각까지 있었던걸요. 차마 시모 앞에서 싫단 내색은 못했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탁자에 내던지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런 미신행위까지는 못해. 21세기 현대에서 이런 걸 하라고 시키다니. 어머님 진짜 무슨 생각이시래? 그게 뭘 어떻다고 그래. 우리 엄마의 비방 덕에 나도 원하던 대학에 한 방이 붙었어. 그리고 당신네 집에서 결혼 반대할 때도 엄마가 가져온 부적이랑 굿 때문에 일이 술술 풀렸잖아. 처음이 낯설어서 그렇지 안 하느니만 낫잖아.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 다른 뜻 있으시겠어? 좋게 받아들이라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왜 시모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시모의 기이한 샤머니즘을 이해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나랑 결혼 전부터 뭐? 부적 쓰고 굿까지 했다니. 당신까지 거기에 동조했다니 믿을 수가 없고 날 속였다니 절망이다 진짜. 뭐? 절망이 뭔지 당신이 알기나 해? 회사에서 난 하루 종일 바늘방석이야. 장인과 형님은 날 다른 직원들보다 더 모질게 대하고 다른 임직원들 모두 나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아. 내 주변 사람 모두 호시탐탐 내 뒷담화만 해대고 모략까지 해.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마누란 우리 엄마 욕하면서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이나 부리네. 이게 바로 진짜 절망적인 삶,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그거야 장차 당신이 오빠 우리 회사를 짊어져 나갈 후계자니까 단련시키느라 더 엄하게 대하는 거지. 당신이 미워서였으면 진작 회사에서 내쫓으셨을 거야, 우리 아빤. 지금 나랑 사는 게 지옥이라고 말하다니 정말 심하다. 내가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됐다. 남편은 벗어놓은 외투를 집어들고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보니 술을 얼마나 퍼부었던지 알코올 냄새 번벅으로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가치관, 상대방 집안에 대한 몰 이해와 실망으로 둘 다 지쳐 있었어요. 이럴 때 아기라도 생긴다면 부부 사이가 회복될 것 같아서 전 임신하기 위해 더욱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았던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회장님, 끔찍한 소식입니다. 장 상무님이 출장에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남편이 같이 중국으로 해외 출장을 간 지 3일째였는데 거기서 오빠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된 소리야. 알아듣게 천천히 말해. 중국 회사 바이어들과 식사 마치고 전 호텔로 돌아왔고 장 산모님은 박 과장이랑 바이어들과 2차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 상무님 방에 가보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호텔 직원 시켜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 상무님은 바닥에 쓰러져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마 2차에서 술 드시고 인슐린 주사를 깜빡하고 주무셨나 봐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해온 오빠가 술 마시고 인슐린 주사를 놓치다니요. 남편의 상황 설명을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장례식 와중에도 우리 가족은 친오빠의 사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 입에 대본 적 없던 술을 먹다니 그럴 리 없어. 같이 자리한 박 과장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고. 형님은 당뇨 때문에 군복무도 면제됐다면서. 그렇게 큰 병이니까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이번 출장은 내가 혼자 다녀온다고 긋고 말렸는데
형님이 끝까지 자기 눈으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따라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잖아. 박 과장은 계속 찾고 있으니까 소식 들려오면 알려줄게. 오빠의 영면을 빌며 장례식은 마쳤지만 우리 가족은 곧바로 원래 살던 대로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있던 장남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지 아빠는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회사까지 내팽개치고 오빠가 사망했던 중국 텐진에 가고 사라진 박 과장을 찾으러 다녔어요. 선재의 죽음이 석연치가 않아. 아무래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만 같다. 분명 박 과장은 여기에 감춰진 뭔가를 아는 자거나 꾸민 자야. 그 사람만 찾아내면 우리 선재가 어떻게 된 건지 밝혀낼 수 있다. 하지만 아빠도 혈압이 높고 뇌졸중 주의라고 주치의가 당부하셨잖아요. 회사는 또 어쩌려고요. 제발 그 사건은 경찰과 직원들에게 맡기고 아빠는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누굴 믿겠냐? 너 그거 아니? 이번 텐진 출장은 원래 너희 남편만 다녀올 것이었어. 그런데 출장 전날 선재가 다급히 자기가 직접 출장 가야 한다고 우기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자기가 그 일을 밝힌 뒤 돌아와서 알려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거야. 이번 출장부터 선재의 죽음까지 그 속에 숨은 진실을 파헤쳐야 내가 숨을 쉬고 살겠어.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의 사고를 규명하고자 했던 아빤 어떤 진실도 얻어내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어요. 중국을 넘나들며 다니다가 지병인 뇌졸중이 악화되고 말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땐 휠체어에 탄 채로 최 비서님의 부축을 받으며 오셨으니까요. 아빠, 이 모습이 대체 뭐예요? 아빠마저 잘못되시면 엄마랑 난 어떻게 살려고요? 속상한 마음에 아빠 몸에 엎드려 울었지만 아빠는 손을 뻗어 날 매만져 줄 힘도 없어 보였어요. 이렇듯 불행이 겹쳐오면서 친정집은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너 홀몸도 아닌데 너무 자주 집에 오지 마라. 그러다가 너까지 잘못되면 엄만 진짜 더 버티지 못한다. 우리 딸이랑 손주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게 희망이니까.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 숱한 노력에도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는데 친오빠를 떠나보낸 이후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하늘에 있는 친오빠의 도움으로 뱃속의 이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만 같아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큰 위안이 됐죠. 오랜 기다림 끝에 맺은 임신 소식을 바로 남편에게 전해줬지만 그때 남편은 한창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의 주축이던 친오빠가 떠나고 아빠까지 동분서주 밖으로 도시니까 회사 안을 살필 사람은 남편뿐이었거든요. 임신했다고? 참 잘된 일이네. 그런데 지금 나 없인 회사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난 같이 병원을 못 다니겠다. 내 수행비서 붙여줄 테니까 병원 잘 다니고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임신에 뛸 듯 좋았던 난 무미건조한 남편의 목소리에 김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란 건 이에 대한 시모의 반응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나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해온 김씨 집안 핏줄 소식이니까 그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네가 임신을 했다고? 지금? 아유, 일이 또 어떻게 이렇게 되나? 누구보다 손주 소식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막상 소식 듣고 나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아니다. 좋기야 너무 좋지. 근데 임신 시점이 하도 기이해서 그렇지. 5년 동안 소식 하나 없다가 너희 친정 오랍이 그렇게 되고 잉태가 된다는 게 그것이 좀 생각할수록 찜찜하네. 갑자기 우리 오빠 얘기는 왜 꺼내세요? 저 마음 아프게. 그런데 뭐가 찜찜하시다는 거예요? 말해봐야 넌 알 거 없고 내 급히 절에 다녀와야겠다. 이만 끊는다. 시모에게 아기 소식을 전하고 나니 뭔가 기분이 깨름직한 거예요. 친정오빠 사고를 떠올린 것부터 임신된 시점에 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얼추 예상이 되니까요. 시어머니는 문간이 닳도록 절에 드나드는데 큰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두 그 절의 스님과 상의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절에 다녀와서 소중한 내 아기에 대해 왈가왈부 한마디라도 하시면 나도 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일은 접어뒀어요. 지금의 나에겐 아기를 건강히 출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친정 엄마의 당부대로 친정집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외출도 삼가고 집에서 좋은 음식 챙겨 먹고 태교에 좋다는 것에만 전념을 하고 지냈죠. 하지만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숙생처럼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자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빠 건강이 궁금해서 한 달 만에 친정집에 가봤습니다. 내가 살아온 친정집은 이태원 부근의 단독주택 3층 집이에요. 어려서부터 집 마당을 쏘다니며 놀고 오빠와 커온 세월이 묻어있는 집이죠. 엄마의 취향대로 꾸며진 원목의 손때도 멋스럽고 늘 좋은 향기와 음식이 흐르는 집이 바로 우리 친정집이랍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휩쓸고 지나간 뒤 집은 몰라보게 변해버렸어요. 마당의 조경은 손보지 않은 지 꽤 됐는지 잡초가 무성히 자라 마당을 잠식해 있었고 늘 깨끗하던 현관은 너저분해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울컥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애써 밝은 척 들어섰어요. 엄마, 딸이랑 손주 왔어요. 제가 들어서고 몇 분이 지나서야 엄마는 헝클어진 채 부스스한 눈으로 엄마가 현관으로 나와 보셨죠. 탤런트 저리 가라 늘 예쁘던 최 여사님 어디 가시고 이게 무슨 행색이에요? 아, 그래. 얘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엄마가 아빠 돌보느라고 꼴이 좀 그렇지. 그래도 우리 딸 한참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다. 어디 우리 손주 있는 배 좀 만져보자. 엄만 날 보고 활짝 웃으면서 배에 손부터 대셨습니다. 아직은 배도 안 나오고 거의 표도 나지 않는구나. 입덧은 없고. 원래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네 아빠가 저렇게 계시다 보니까. 남들은 입덧에 몸이 막 변한다는데 우리 아긴 너무 순한 건지 난 너무 건강해. 그런데 아빠는 좀 어떠세요? 차도가 있어야 할 텐데. 전엔 어느래도 말씀도 좀 하시고 책도 보시더니 갈수록 말도 못하고 누워만 계셔. 저렇게 계시니 소화가 안 됐고 식사는 더 못하시지. 이젠 유동식도 드시기 버거워하시는구나. 엄마의 급격히 어두워진 안색을 보고 곧바로 아빠가 계신 침실로 향했습니다.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아빤 몰라보게 야위셨어요. 선잠에 드신 듯한 그 모습조차 얼마나 힘겨워 보이던지 아빠 얼굴을 보고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울음을 먹어가며 조용히 보고 있는데 문득 아빤 눈을 뜨고 날 바라보고 있으셨죠. 기력이 없어서 말이나 손짓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란 의사를 전하셨어요. 전 아빠 옆에 가서 손을 잡고 아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나 재용이 왔어. 임신했다는 핑계로 딸이 참 너무 한참 만에 왔지.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괜찮다고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울지 말라는 듯 손가락을 들어 제 눈에 맺힌 눈물을 대셨어요. 아빠, 제발 기운 차리세요. 그리고 엄마랑 내 곁에 남아주셔야 돼요. 응? 아빠는 묵묵히 고개를 돌려 손가락을 어디론가로 뻗었습니다. 저기 가보라고? 거기엔 예전 친할머니가 쓰시던 문갑이 있었는데 아빤 그곳에 빗장을 채워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빗장도 없고 문이 조금 열려있는 채였습니다. 문갑을 열어보니 거기에 봉투 몇 개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엔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아빤 자신의 상태를 대비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슬픔이 복받쳐서 그대로 서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편지 봉투 각각엔 아내에게, 내 딸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으셨습니다. 아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 편지를 모두에게 나눠주란 말씀이시죠?
아빠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고 입은 일자로 웃고 계셨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버지 생전의 마지막이셨습니다. 그날 친정집에서 아빠를 만나고 이틀 뒤 아빠는 집에서 주무시듯 이 생을 떠나셨어요. 친정오빠를 하늘로 보낸 지 약 100일 만에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무너지는 듯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정신 똑바로 차렸죠. 까무라치기 일보 직전에 엄마에게 의지할 대상이라곤 이제 나밖에 없었으니까 더더욱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엄마에게 안정이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린 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례식 도중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었거든요. 너무 힘든 아내 옆에서 손잡고 끝까지 함께 해주진 못할 망정 매정한 남편 만나면 서운했다고 해야지 하고 집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데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나왔어. 당신 어디로 갔던 거야? 어머님도 저희 집에 계셨네요. 아버님이 내게 남긴 유언장에 뭐라고 썼는 줄 알아? 당신 회사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나에게 넘긴다고 되어 있어. 엄마,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날이 온 거요. 역시 내 아들이야. 부처님, 신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간 드린 공이 얼마고 돈이 얼만데요. 결국 이렇게 빚 보는 날이 오네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장지에 묻어드리고 오는 날 꼭 그래야겠어? 비통한 내 심정은 생각도 않고 우리 회사 물려받을 기쁨밖에 없지 당신은? 우리 회사? 뭘 크게 착각하고 있네 여자. 아버님 회사는 이제 내 회사야. 당신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자식인 내가 당연히... 아버지 유언장에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런 기막힌 소리를 하는 거지? 너희 아버지는 딸에게 뭘 남긴다 그런 말 한 귀퉁이 없더라. 그저 회사의 번영을 위해 사위가 힘써주길 부탁한다라고만 돼 있던데. 네가 어지간히 속을 썩여서 한 푼도 주기 싫은 모양이지 뭐. 도대체 친정아빠는 무슨 의도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걸까요? 아빠가 남편에게 회사를 넘기고 다른 유산에 대해선 이런 방구 없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녕 아빠는 뇌의 문제로 큰 실수를 저지르신 걸까 생각하던 찰나 엄청난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라는 애의 쓸모는 하나도 없다. 부잣집 딸이랍시고 유세 떨던 계집애가 사모님 소리 듣는 것도 못 봐주겠고 그러니까 이만 꺼져. 엄마도 참 앞으로 회사 사장님 어머니 되실 분이 상스러운 말 쓰셔야겠습니까? 난 당신과 이혼할 생각이니까 지금 바로 당신 물건 챙겨서 나가주면 좋겠네. 다시 말해봐. 나 쫓아내고 회사를 독차지하겠다고? 그럼 뱃속에 우리 아기는 어쩌고? 내 자식이니까 나오면 양육비 정도는 보내줄게. 잘 키워봐. 어쨌든 당신과 당신네 집안의 머슴처럼 매여 사는 인생은 이제 쪽 났어. 아유, 지긋지긋했다고. 그동안 회사에서 날 멸시하던 그것들부터 다 쳐내고 내 뜻대로 내 세상 만들 거야. 여러분,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쫓다니요. 게다가 우리 회사까지 제 혼자 꿀꺽 삼키겠다니 이 원수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고 다그쳐봤지만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시모의 억센 팔에 이끌려 길거리로 쫓겨나 버렸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서 머리를 쥐고 있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아버지가 내게 남긴 편지. 거기엔 딱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땐 여기로 연락해라. 어쩌면 아빤 나에게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셨을 걸지도 몰라요. 난 홀린 듯이 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장재영이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요. 네가 재영이구나. 그래, 전화 잘했다. 그래, 형님은 어찌 지내시고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할 일이 있는 거니? 아직 소식을 모르셨나 봐요. 아버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중년 남성의 흐느끼는 소리만 한동안 들렸습니다. 잠시 뒤 목이 잠긴 목소리로 자신을 찾아오라며 그분의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 주소로 찾아가 보니 놀랍게도 거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검찰청 1층 로비에 멀뚱히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내 이름을 물으며 4층 회의실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곳에 아까 통화했던 걸로 짐작되는 분이 이미 와 계셨는데 얼핏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놀랐겠지만 우리 집안에 숨겨진 얘기를 꺼내야겠구나. 난 너의 삼촌이 되는 사람이란다. 형님과 난 이복 형제지간이거든. 그래서 그간 우리가 왕래하진 못했어. 너희 친할아버지가 형님 어머님과 사시다가 나중에 뜻밖의 사고로 생이별을 하셨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 내가 나왔는데 후일 어떤 기회로 형님과 내가 만나게 됐다. 서로 떳떳할 리 없는 가족사라 마주칠 일은 없었지. 하지만 아버지 유언대로 형님과 난 간간히 소식은 전하고 살았었다. 그런데 내가 고시 준비에 한창이던 그중 그만 애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말았어. 이미 내 양친 모두 돌아가시고 의지할 때라고는 없어서 그 얘기를 형님에게 보냈고 형님께선 그 누구보다 그 아이를 잘 키워주었다. 그럼 그 아이가 설마 우리 선재 오빠? 사실은 작은아버지가 오빠의 친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 하지만 그 녀석은 얼마 전에 소식 들었다. 중국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형님이 날 찾아왔거든. 그런데 몇 달 만에 형님까지 가시다니. 이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구나. 오빠가 사실 나와 같은 핏줄이 아니라는 충격으로 전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진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죠. 안 그래도 이틀 전 박 과장의 거취를 찾아내서 형님에게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그 사이 그렇게 되시다니 이 안타까움을 어쩔고. 형님도 우리 선재도 다 그렇게 된 건 분명 뒤에 숨은 가해자가 있어서지. 이건 검사로서의 감이다. 그래도 걱정 말거라. 내가 그게 누구든 모조리 찾아내서 처절하게 죄값 치르게 할 테니까 넌 형수님과 안전하게 있도록 해. 작은아버지의 다짐을 끝으로 전 얼떨떨한 기분으로 검찰청에서 나왔어요.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한 전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슬픔을 사귀며 지냈습니다. 최 비서실장님은 남편이 회사 실권을 쥐고 나서 바로 해고됐다며 집에 찾아와서 요새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했어요. 예상대로 그릇도 안 되는 인간이 사장 자리에 올라서 오랜 세월 회사의 청춘을 바쳐온 임직원들을 무턱대고 해고하고 제 입맛에 맞는 자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더군요.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을 알면 하늘에 있는 아빠나 오빠도 얼마나 마음 아플지 생각하면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때로 안 좋은 생각, 억울함과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지만 검사인 작은 아버지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 한 달쯤 지났을까 작은 아버진 나랑 엄마를 검찰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데려간 곳은 형사 드라마에서 보던 피의자 취조실이 유리 하나 사이로 훤히 보이는 어두운 밀실이었어요. 그리고 취조실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날 여기 왜 데려온 겁니까, 검사님?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근거도 없이 한 회사의 대표를 끌고 와도 되는 겁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소환한 것이니 억울할 것 없습니다. 피의자는 박 과장을 알지요. 사망한 장선재와 동행했던 자 말이오. 그자가 바로 어제 이곳에서 모든 진술을 털어놓았지. 이제 진지하게 조사받을 마음이 생기나? 박 과장이 그럴 리 없어.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을 텐데. 박 과장이 어디로 튀었는지 잘도 알고 있군. 그래, 필리핀에서 본국으로 소환됐고 너와 공모해서 장선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및 땡땡 산업을 통째로 삼킬 음모를 꾸몄다는 것까지 모두 진술했지. 말도 안 돼. 그건 박 과장의 거짓 진술이야. 증거 있냐?
내가 그랬다는 증거! 네가 부하 직원 김명지를 시켜서 클로로포름을 구했고 그걸로 장선재를 마취시키고 인슐린 주사를 못하게 만들었겠지. 그리고 장선재가 술 마신 걸로 거짓 진술했고 말이야. 자, 여기 클로로포름을 구입한 내용 및 김명진과 박진기의 진술이다. 참고로 텐진 호텔 CCTV를 통해 당신들의 동선까지 확보했어. 네가 뭐라고 하든 김한기, 아니 이 씹어먹을 새끼야. 넌 이제 끝났어. 작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인 전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고 기세에 눌린 전 남편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순순히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간 오빠와 아빠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작은 아버지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남편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릴 것이란 확신이 들었고 이젠 저도 안심할 수가 있었어요. 전 남편은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바로 수감되었는데 이를 알고 시모가 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너밖에 없다. 그래도 네 남편이고 네 아이의 아버지잖니. 제발 선처해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우리 애 아무 밥이나 못 먹고 그렇게 찬 데서 못 자는 애야.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오라비와 아버지를 잃은 걸 생각하면 감옥에서 꺼내 당장 사지로 분지르고 혀를 뽑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당신 아들 감옥에서 꺼내줄까? 시상해, 시상해. 너 시어머니 앞에서 말을 어찌 곧다구로 할 수가 있냐?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시어머니 남편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 내 입이 이리 걸어졌네. 그런데 당신 아들은 그나마 감옥에서 숨쉬고 사는 거에 감사해야 할 거야. 뭐 당신은 곱게 늙어 죽을 줄 알아? 내가 돈 6천만 원에 조선족 청부업자만 쓰면 당신 명줄까지 당장 끊을 수 있어. 더 이상 자극하면 내가 어떻게 미쳐 날뛸지 모르니까 잠자코 죽은 듯 살라고요. 뻔뻔한 인간 같으니 자기 아들의 무죄 방면을 나에게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난 피해자의 가족인데도 낯짝도 참 두껍죠. 꾹꾹 참고 있던 분노를 모조리 그 늙은이에게 쏟아냈어요. 도망치듯 달아난 시모의 뒷모습에 한동안 씩씩대며 심장은 방망이질 쳐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엎어져서 바닥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전 남편이 감옥에 갔다 한들 시모가 불행해진들 아빠와 오빤 영영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너무 애통하고 다 내 탓 같아서요. 아마도 전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끔찍한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뱃속에는 철천지 원수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전 남편의 첫 공판일 날 전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그놈이 죄값 받고 짓는 표정을 내 눈으로 직관할 수 없었네요. 그 자식 지가 받은 형량이 억울해 죽겠다던 표정이더군. 대부분 범죄자가 그러하듯 그놈 또한 마찬가지였어. 지가 감옥에 가면 끝인 줄 알겠지. 아니, 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감옥에서의 생활을 불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 내 아들과 형님을 죽인 새끼가 밥 잘 먹고 살도록 해서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지. 그토록 애틋하게 품어온 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전 만감이 교차했고 눈물만 흘렀어요. 내 아이가 무슨 잘못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순간순간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를 닮은 코, 그의 성격과 식성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뒷걸음질 치다가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버려요. 어린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며 울고 친정엄마는 손주를 토닥이며 달래죠. 네 마음 모르는 바 아니다. 우리 기영이가 참 닮았지 그 사람을. 하지만 지 아비처럼 안 되도록 우리가 잘 키우면 돼. 애는 죄가 없어. 비단 저만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아닐 거예요. 친정엄마는 딸이 잘못 데려온 사위 하나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손주와 이혼녀가 된 딸을 돌보는 처지가 돼버렸으니 말이죠.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아들 키우고 산 세월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회사를 수습하고 좋은 경영인에게 처분할 수 있었어요.
회사를 처분한 자산은 엄마와 내가 절반을 갖고 절반은 아버지와 오빠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전 남편과 이혼은 아들의 양육권 및 친권 모두 저에게 넘어온 채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 살인죄로 그는 1심에서 18년, 2심에서 2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감옥에서 썩고 있겠죠.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아서 어떻게 사나 몰라요. 시몬은 자기 손주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리고 같이 전 남편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면접을 요구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내 아이가 그를 만날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후일 작은아버지가 얘기해준 전 남편의 교활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까워진 계기였던 괴한들의 납치 사건도 그 자식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날 꼬셔서 결혼하고 회사를 차지하는 게 목표였다는군요. 그런데 아이는 안 생기지 회사는 아빠와 오빠가 버티고 있으니 범죄까지 저지른 거였습니다. 친오빠는 전 남편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음모를 알아내고 이를 막기 위해 텐진 출장길에 함께 올랐던 건데 이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이 박 과장과 공모해서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박 과장은 수감 중 나에게 전화를 해서 사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상무님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 동생 병원 수술비가 급한데 김 부장이 그걸 해결해 주겠다며 나에게 제안을 해왔어요. 자기가 벌인 일을 모른 척 입 다물고 해외로 잠적해서 몇 년만 살다 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몹쓸 짓을 방조했습니다. 죽어서도 못 갚을 죄를 지어 정말 죄송합니다. 박 과장 역시 징역을 선고받고 아직 복역 중이죠. 누군가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아니냐. 어차피 후회할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저처럼 잘못된 결혼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걸 알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결혼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남은 생 동안 살아낼 수밖에 없죠. 내 아들 아비 닮지 않게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워내는 것도 저의 소명이고요. 모든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면 제 가슴은 더욱 시려우지만 꿋꿋이 이겨내겠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이 계시다면 의지와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어요. 그럼 전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제 인생은 누구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날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들한테 버려진 거죠. 더군다나 이 험난한 세상에서 부모 없이 살게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어린애한테 병까지 주신 거 있죠? 전 초등학교 때 아주 큰 심장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것마저 후원해주는 분이 없었다면 수술도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보육원에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 바로 입양이 됐었대요.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져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파양됐답니다. 제가 입양되고 얼마 뒤 밤새 안 자고 울고불고 해서 입양한 부모가 새벽에 깼는데 제가 금방이라도 숲이 넘어갈 것처럼 숨소리가 벅차고 이상했대요. 그래서 입양한 부모가 놀라서 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했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제가 심장 기형을 타고났다네요. 그 일로 전 바로 파양되고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보육원에선 절 입양해 갔던 부모에게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대요. 입양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던 애를 데려가 키울 수는 없다고요. 두 분 다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아이를 누가 다시 입양하겠어요. 거기다가 당장 수술도 받아야 한다는데 보육원에선 지금 당장 수술을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원장님께서 제 파양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수술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큰 수술을 할 돈은 보육원에 없으니까요. 어머, 원장님 웃기시네요. 이 애가 입양 못 되는 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도 이 상황이 황당해 죽겠는데
혹시 보육원에서도 저희 심장 기형인 거 알고 우리 집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우리가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원장님이 수술 얘기까지 꺼내자 파양한 부모들은 원장님이 알고도 저를 입양 보낸 거 아니냐며 고소를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저희가 알았으면 입양 전에 당연히 말씀드렸죠. 저희 누구보다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암튼 우린 일 전혀 책임 없으니까 당장 파양 신청해줘요. 애가 잠을 안 자서 우린 하루도 같이 못 있겠으니까. 이미 아이에게서 마음이 떠난 부모에게 아이를 보내봐야 소용없으니 원장님은 포기하고 절 파양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 받아줄 가정을 찾아 여기저기 알아보셨고요. 하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이를 누가 입양하겠어요.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보육원엔 많은걸요. 이러고 있다간 제가 수술도 못 받고 평생 심장기형을 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보육원 원장님은 제 수술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제 후원자를 찾지 못해 전 수술도 못 받고 몇 년 동안 약만 먹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전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장기형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처럼 격한 운동은 물론이고 달리기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만 뛰어도 금방 숨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초등학생이 돼서야 아주 우연한 기회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날이 저에겐 아주 뜻깊은 날이다 보니 전 그날이 지금까지 아주 생생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보육원이 분주했어요. 보육원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원장님부터 보육원 언니, 동생들까지 모두 다 나와서 청소를 했거든요. 저도 친구들을 돕고 싶었지만 원장님께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뒷마당에 나가 혼자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보육원 뒷마당을 벗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육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갓길에 들어서자 목발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동네 남자애들한테 둘러싸여 놀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들고 있던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아이들은 동네에서 본 적이 있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지내는 보육원의 애들만 보면 부모 없는 떨거지들이라고 놀리는 나쁜 놈들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어린 여자아이를 놀리고 있더라고요. 너도 저기 땡땡 보육원에서 사는 떨거지냐? 아유, 넌 부모도 없는데 다리까지 병신이라 어떡하냐? 열나 불쌍하다. 나 부모 있거든?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희 다 잃을 거야.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여자아이가 꽤 당돌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아이들이 여럿인데도 기도 안 죽고 열심히 덤비더라고요. 헐, 조그맣게 뻥치는 것 좀 봐. 너 안 되겠다. 무서운 맛 좀 보여줘야겠어. 그때였어요. 나쁜 놈들이 어린 여자아이가 들고 있던 목발을 다 뺏어서 결국 애를 넘어뜨리고 목발을 옆에 도랑에 던져버렸죠. 바닥에 넘어진 애를 보면서 놈들이 킥킥거리며 웃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저놈들이 더 신나서 저에게까지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제가 잠시 망설이던 사이 바닥에 넘어진 여자애가 도랑까지 기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쁜 놈들은 더 웃었습니다. 저 꼴 좀 봐. 꼭 비오는 날 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아.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제 심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댈 때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요. 그런데 저 어린아이는 걷지도 못하는데 전혀 겁내지도 않고 돌멩이와 흙이 잔뜩 있는 바닥을 팔꿈치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저도 용기를 내서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잔뜩 주워 소리를 지르며 나쁜 놈들에게 던지며 달려갔어요. 뭐야, 저 미친년이 감히 어디다 돌멩이를 던져 우릴 다 죽일 생각이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보다 훨씬 어린애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괴롭혀? 너희 맞아 죽싸. 제가 쉬지 않고 돌멩이를 던지니까 나쁜 놈들이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자애가 어디로 갔나 주변을 둘러봤는데 애가 도랑에 빠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도랑이 깊진 않았지만 아이 발이 돌 틈에 꼈는지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전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부터 달랬어요. 보육원에서 매일 하는 일이 어린 동생들과 놀아주고 돌보는 일이다 보니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은 저에겐 어렵지 않았거든요. 전 아이를 달래서 조금 전 보육원에서 받았던 사탕을 까서 아이 입에 물려주고 손을 도랑 안에 넣어서 아이의 발이 낀 돌멩이를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아이를 도랑에서 빼내어 업었죠. 나 무거워서 언니가 못 업고 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언니가 어른들 데리고 오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땡땡 보육원에 계시거든. 착한 아이인 그 와중에 제 걱정을 했지만 전 그 아이가 더 걱정됐어요. 목발을 뺏기고 도랑에 빠진 이 상황만으로도 힘들 텐데 혼자 두고 가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빠져나가서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보육원이야. 내가 업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도 나이가 어렸는데 어디서 그런 패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전 어떻게든 이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가 아이를 간신히 업고 갓길로 올라갔는데 아이를 찾으러 온 어른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와서 저와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갔어요. 제가 도랑에서 구해준 아이인 보육원에 봉사를 온 부모를 따라온 아이였죠.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보자마자 놀라 안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절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제가 도와줬다고 했어요. 나쁜 놈들한테 돌도 던져주고 도랑에서 끄집어내줬다고요.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은 윤석영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제 이름을 꼭 기억하겠다고까지 하셨고요. 전 그 아줌마의 얼굴을 보는데 조금 놀랐어요. 제가 한 일이 별일이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역시 부모는 아이가 다치면 저렇게 놀라고 슬퍼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애가 태어날 때부터 걷질 못해서 친구도 없고 매일 혼자였는데 너처럼 좋은 언니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너 아니었으면 우리 딸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석영아. 그 순간 괜히 저도 모르게 목발을 한 아이가 부럽더라고요. 저에게도 저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절 낳아주신 부모는 제가 아픈지 어쩐지도 모르고 절 버렸는데 저 부모에게선 걷지 못하는 자식을 걱정하고 아끼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도와줬던 그 아이의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보육원에 매년 큰 기부금을 후원해 주시는 회사의 대표라네요. 절 안아줬던 아줌마가 그 대표의 아내고요. 원장님께서 얼핏 그 부모에게 저의 얘기를 했는데 제 사연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제 수술을 지원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됐다. 잘됐어. 이제 하늘이 널 도우시나 보다. 원장님께서 너무 잘됐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데도 전 현실이 믿기질 않았어요. 정말 제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전 그날 그 아이의 부모님 덕분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그 수술로 건강한 심장을 되찾았어요. 그 수술 덕분에 심장만큼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심장 수술이 끝나고 회복한 뒤 제 수술을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땐 이미 그 가족이 큰아들 유학 문제와 여자아이의 다리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가버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그 이후엔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전 평생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처럼 숨도 못 쉬고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장 수술에 제 모든 운을 다 쏟아부었는지 그 이후로는 저에게 큰 행운은 없었어요. 수술을 잘 받고 회복했는데도 전 입양이 되지 않은 채 19살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 시절 내내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들켜 항상 놀림감이 되곤 했죠. 대학에 가서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한 아이들 틈에 섞여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만 친해지면 금방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보육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도무지 생활이 될 것 같지 않아 취직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해서 전문대를 갔어요. 전문대에 가서도 삶이 녹록진 않았습니다. 학비도 내야 하고 집 월세도 내야 하다 보니까 하루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평범한 대학생인 척 하고 싶어도 저절로 티가 났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 때였는데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죠. 그 남자친구의 절친들이 여자를 소개해달라면서 미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친구가 저만 쏙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데리고 미팅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제 아르바이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정도로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우연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웬만하면 서경이도 데려가고 싶었지. 근데 남친이 보육원에서 자란 애를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좀 그렇다는 거야. 그런 소리 서경이한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핑계댄 거니까 너희들도 서경이 앞에서 꼭 비밀로 해. 알았지? 전 친구가 한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날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선 전 전혀 모르는 척 미팅 잘 다녀오라고 해야 하고 그 친구들도 제 앞에서 애써 거짓말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날처럼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날이 없어요. 그전까진 제가 고아이고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그날 이후부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절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 이해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 볼 때 고아라는 편견으로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좋아지거나 관심이 생겨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친해지려고 노력하질 않았죠. 결국엔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20대 땐 몰랐는데 30이 넘자마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시집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부모님께서 슬슬 결혼하라고 잔소리한다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도 결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넌 우리보다 직장 생활도 빨리 시작해서 돈도 많이 모았을 거고 혼자서 오래 살아서 외로울 텐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야 뭐 항상 혼자였는데 이제 와서 외롭기는 뭐.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랑 결혼 같은 걸 하고 싶겠어? 전 입에 붙은 말이 누가 나랑 결혼하겠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제 편을 들었지만 전 진작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결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겉으로는 고아가 어떻냐, 그게 뭐 네 잘못이냐 쉽게들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 지인들만 해도 처음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제가 고아라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 80% 정도는 다들 당황해서 말을 못해요. 나머지 20%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반응이고요. 아무래도 몇 년씩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부모님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 일찍부터 혼자 살았으니 예상하는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네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해. 부모님 안 계시는 거야. 네 잘못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집안 남자하고는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지. 다들 제 생각을 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겉으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살아봤다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동화 속에 보면 부모 없는 애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릴 땐 그게 좋았어요. 나만 부모가 없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점점 클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부모 없는 아이들은 언제나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 항상 고난과 시련이 알아서 따라다녀요. 그런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고 사는 모습을 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막상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데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따르지만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요.
전 졸업과 동시에 취직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거든요. 특히나 강아지를요. 보육원에 있을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었는데 보육원에선 이미 버려진 애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으니까 강아지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죠. 동네에서 놀다가 주인 없는 강아지들을 데려와 밥이라도 한번 주면 보육원 원장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선 저 혼자서도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니 당연히 키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전문대를 나와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땄죠. 그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동물병원 간호사로 취직이 된다고 해서요. 전 동물병원 여럿을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병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동물병원 옆에 펫숍을 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이 아내가 바로 병원 옆에서 펫숍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원장 아는 병원 근처에서 강아지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엔 규모가 큰 병원인 것 같아 월급 밀릴 일은 없겠구나 싶어 좋아서 들어갔죠. 사실 그전 병원에선 원장이 이상한 사람이라 월급을 밀린 적도 있었거든요. 자꾸 하루에 이틀씩 월급이 밀리더니 한 번은 일주일이 지나도 말이 없길래 왜 월급을 안 주냐고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 원장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게 불쌍해서 데리고 있어줬더니만 고마운 줄을 모르네. 너처럼 듣보잡 대학 나와서 무식한 년을 누가 써준다고 그래. 써줄 때 입 닥치고 있어. 그깟 월급 금방 줄 테니까. 고아로 살면서 별의 별 소리를 다 듣고 별의 별 취급을 다 받으며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돈을 안 준 건 본인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월급 밀렸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꼴랑 저 같은 애 월급도 못 줘서 빌빌거리는 주제에 누구한테 욕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당신 노동청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왜 항상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줄은 모르겠지만 전 노동청에 신고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월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턴 무조건 월급이 밀리는 병원에선 한 달도 더 있질 않았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애는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생활비에 구멍이 크게 나니까요. 그래서 큰 병원만 골라 면접을 보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병원은 월급은 밀린 적이 없지만 병원 자체가 이상한 병원이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동물병원에 오래 있어봐서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원장이 좀 과잉 진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병원에다가 꼭 반려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강아지가 아프니까 입원시켜놨다가 병원비 없어서 데려오질 않는 거죠. 그런 강아지들은 데리고 있다가 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지자체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부분 연락해서 데려가게 해요. 그것도 거의 제 업무였죠. 그런데 이 병원은 원장이 그 업무를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하면 그 강아지가 항상 없더라고요. 전 당연히 원장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몇 달 근무해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이지만 펫숍을 하는 원장 아내가 알아서 팔아먹는 것도 같고 애견 카페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같았어요. 전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퇴근이 늦었다며 늦은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죠. 강아지가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고 끙끙거린다고요. 원장은 단순 감기 같다면서 오늘은 늦었으니 영양제 마치고 하루 입원시켰다가 내일 오전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이 자주 강아지를 데려왔던 손님이니 원장을 믿고 강아지를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원장은 저에게도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먼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영양제 주고 잠깐 지켜보다가 퇴근한다고요. 전 알겠다고 하고 퇴근을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병원에 핸드폰을 두고 퇴근한 거예요. 전 가다가 핸드폰이 없다는 걸 알아채고 바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병원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핸드폰만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죠. 원장님은 아직 강아지를 돌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언제 왔는지 원장 아내가 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 정통이 혈통이라 판다고만 하면 가격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걸리면 어쩌려고. 그 손님 부잣집 아들이라며 강아지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겠어?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지. CCTV 딱 보이는 데서 애 도망치게 하고 바로 근처에서 잡아야지. 전 순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헉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원장이랑 원장 아내가 항상 뭔가 의심스럽고 꺼림칙하다 했더니만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병원에 유기된 강아지들을 몰래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손님 강아지를 빼돌려 팔아먹기라도 하려고 했나 봐요. 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진료 차트를 찾아 강아지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원장이 강아지를 몰래 빼돌리려고 한 것 같으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달라고요. 전 병원 앞에 숨어서 원장과 원장 아내가 하는 짓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건너편에 수상한 검은색 봉고차가 한 대 도착했어요. 그러더니 차 안에서 마스크를 한 웬 남자들이 장갑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아지가 병원에서 나오면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전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원장이 정말로 강아지 케이지를 열더니 병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알아서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요. 강아지가 케이지를 걸어 나오려던 그 순간 제 전화를 받은 강아지 주인이 나타나 병원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강아지를 안았어요. 그러고는 원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에게 다 들었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원장은 아니라고 실수로 잠깐 케이지를 연 것뿐이라고 강아지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딱 잡아댔어요. 그 순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죠. 제가 바로 조금 전 들은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원장은 당황하면서도 오히려 저더러 이상한 애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 각오해요. 그날 일로 강아지 주인은 동물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그 사건은 커져서 결국 병원 문까지 닫게 되고 말았고요. 그때 저도 병원까지 잘리고 동물병원 소송 일에 바빴거든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 원장이 계속 유기견을 팔아먹고 다른 병원에 있을 때 손님들 강아지를 몇 번이나 빼돌린 게 들통났어요. 그 일로 원장은 죗값을 치렀지만 전 직장도 잃고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병원에 취직도 안 됐고요. 하지만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도와준 그 강아지 주인과 인연이 돼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면서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그렇게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 사는 환경, 조건, 모든 게 다 달라도 저와 남자친구는 비슷한 점도 많았어요. 동물을 좋아한다는 거 말고도 꽤 많은 것들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냈고요. 남자친구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처럼 잘 맞는 여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며칠 동안 속도 좋지 않고 자꾸만 잠만 쏟아지길래 왜 이러나 했는데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들은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겠지만 전 아니었어요. 당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결코 아이를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여자와 연애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까지 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런 며느리를 반가워할 시댁도 없을 거고요. 전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전 임신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자고요. 며칠 전부터 속도 미식거리고 잠도 잘 못 자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나 임신이라네? 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도 남자친구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잘 알았지만 계획지도 않은 임신이 됐으니 남자친구도 당황할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의 당황한 얼굴을 보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와, 정말? 어떻게 너무 좋아. 내가 철이 없나 봐. 자긴 너무 힘들 텐데 난 생각 없이 마냥 너무 기뻐. 너 닮은 딸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남자친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서 자리에서 폴짝 뛰어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며 안아줬습니다. 전 어안이 벙벙했죠. 남자친구 말이 맞아요. 남자친구는 참 철이 없습니다. 평소엔 고민이나 걱정 없이 해맑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예상치도 못한 돌발 행동을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곤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지만 전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최악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임신한 채로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절 아이를 앞세워서 결혼하는 여자로 볼 거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결혼까지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긴 했지만 결혼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전 커피숍 안에서 무릎을 꿇은 남자친구를 그대로 두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놀라서 절 따라 나왔고요. 그러면서 본인과 결혼하기 싫은 거냐고 했어요. 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요.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절 허락하실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런 절 이해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아직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자기가 뭐가 어떻다고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반대해. 당연히 반대하시지. 부모도 없지, 직업도 없지. 별 볼 일이라고는 없는 애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면 나라도 안 좋아할 거야.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이가 생긴 게 기쁘지 않냐고 물었죠. 하지만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기쁘지 않았으니까요. 저 같은 애가 무슨 수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지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제 모습에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처음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절 소개하고 싶다고 모임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 단순히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겠거니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건 뭐 드라마 속에나 보던 파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저와 사장이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남자친구네 집안이 정확히 뭘 하는 집안인진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도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강남 토박이에다 미국 유학을 4년이나 갔다 왔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회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았다는 걸 알게 됐죠. 모임 자리에서 온 친구들은 모두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남자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는데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전 놀라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다들 내놓으라 하는 집안들의 자식들인데다가 하는 일들도 다들 전문직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학벌까지 다들 좋았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도 아니고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전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학벌은 어떤지, 직업은 뭔지 대놓고 물어봤죠. 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민망할 정도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우리 종호가 여자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네. 곧 아버지 사업도 물려받는다더니 이러다가 안 물려주신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절 조롱했습니다. 순간 전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어요. 남자친구네 아버지께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친구들끼리 하는 말을 들으니까 대단한 회사인가 보더라고요. 넌 여자친구분 놀라시게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원래 재벌가 왕자님한테 이런 러브스토리 정도는 있어줘야지. 안 그러냐? 남자친구들끼리 낄낄거리며 웃는데 전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 그 자리에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바보처럼 서 있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직도 그날 일을 몰라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친구들과의 사이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되나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보니 둘 다 눈에 콩깍지가 생겨서 모르는 거지 현실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임신을 해버렸으니 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고요. 부모님께서 절 궁금해 하신다면서 서둘러 인사 가자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미리부터 겁을 먹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친구네 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재벌집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은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으면서도 약속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당황해선 부모님께 급하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께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았어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고요. 남자친구가 전화하고 나서도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어요. 전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전 너무 긴장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질 못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온다고 빨리 오라고 호들갑이야.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게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 하는 건데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지. 저기 전현이 임신했다고? 엄마, 내 여자친구한테 전현이 뭐야? 넌 얌전히 있다가 아버지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서 살라니까 네 동생 그 꼴 당하는 걸 보고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니? 엄마, 내 여자친구는 달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라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절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금방이라도 절 뚫어버릴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목소리는 얼마나 매서운지 전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죠. 그런 모습의 남자친구는 애써 제 편을 들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만이 눈을 질끈 감아도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시더니 뒤에 서 있던 비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믿기는 개뿔. 난 개뿔도 없는 것들 절대 못 믿어. 저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게 뭐야? 차라리 집안 좋고 싸가지 없는 게 100번 낫지. 김비서, 전현 신상 받아가서 전현에 대해서 싹 다 알아봐. 병원 의료 기록까지 싹 다.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절 절대 믿을 수 없다며 저의 신상을 가지고 가서 싹 다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 다 알아오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에게까지 전화해서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말릴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신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전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결혼시킬 생각이 없으시니 무슨 수를 써서든 저와 남자친구를 찢어놓으실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남자친구를 포기하고 헤어지기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전 눈을 질끈 감고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 상처받지 말고 아이만은 지켜내 혼자서라도 키우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애초에 서로 맞지 않는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비서라는 남자가 저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는지 웬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죠. 그 서류 봉투를 보는데 전 저도 모르게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얼씨구, 땡땡대? 이건 뭐 전문대 그런 거니?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대학이라고.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대학이야? 허, 보육원? 너 심지어 보육원 출신이야? 잠깐, 너 이름이 윤석영? 30분 만에 저에 대한 조사를 끝낸 어머니는 하나하나 읽으며 무시하더니만 갑자기 제 이름을 보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님 봉투에 적힌 내용을 보시더니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길래 저러시나 싶어서요. 엄마, 사람 앞에다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또 보고 그래? 남자친구가 어머니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뺏으려고 하자 어머니께서 놀라서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얼굴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네 이름이 윤석영 맞아? 정말 땡땡 보육원 윤석영 맞냐고? 어머니의 눈동자가 얼마나 세차게 흔들리는지 순간 저도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방에 있던 남자친구의 동생까지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놀라고 말았어요. 방에서 나온 남자친구의 동생이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야? 땡땡 보육원 윤석영이라니? 설마 나 어릴 때 구해줬던 그 언니 말하는 거야? 너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제가 어릴 적 보육원에 있을 때 저의 심장 수술을 시켜줬던 그 가족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바로 그 어린 날 나쁜 놈들에게 목발을 빼앗겨 바닥에 넘어졌던 바로 그 친구였고요. 전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셨어요. 제가 심장 수술을 받았던 기록까지 확인한 어머님은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절 안아주셨어요. 그래, 그때 그 석영이, 어머, 내가 어떻게 널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옛날에 너 구해줬다는 초등학생이 석영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이 언니 아니었으면 나 그날 도랑에 빠진 채 몇 시간을 혼자 있었을지도 몰라. 남자친구도 그날 일을 얘기로만 들었지 그 이후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으니 그 얘기 속 여자아이가 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럴만하죠. 저도 그때 일을 잊고 산 지 오래됐으니까요. 미안하다, 석영아. 내가 널 미워해서 이렇게 모질게 군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이 들수록 사람에 대이다 보니까 이 세월이 날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어머닌 저에게 바로 사과를 하셨어요. 절대 제가 고아이고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려던 게 아니랍니다. 단지 저의 조건만 보고 제가 당신의 아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시댁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대요.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육원 앞에서 도와줬던 바로 그 동생이요. 그 동생이 다리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뒤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근육이 많이 좋아져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집안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더라고요.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해서 집안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꾸준히 계속 재활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여동생이 재활을 담당했던 남자와 둘이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답니다.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동생의 옆에서 살뜰하게 챙기는 남자의 모습에 가족들 모두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둘의 교제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동생이 남자를 너무 믿고 좋아하기도 했고요. 얼마 뒤 둘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가족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했답니다.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아예 동생의 병에 대해 모르는 사람보단 옆에서 많은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반대할 이유가 없었대요. 물론 조건만 놓고 보면 그 남자가 많이 부족했지만 시댁에선 어릴 때부터 아팠던 딸이 원한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모든 결혼 준비인 시댁에서 도맡아 했고요. 집이고 결혼 준비고 모든 비용은 전부 다요. 남자가 착한 심성 말곤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물론 남자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미안해했지만 시댁이야 돈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요.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요. 그러던 중 미루다 결혼식을 3주밖에 남기지 않고 상견례를 했답니다. 남자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사일이 바빠서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다고 해서요. 결국은 결혼식 청첩장까지 다 보내고 나서야 상견례를 했다네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대요. 상견례 장소인 호텔에서 남자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딘가 좀 이상했답니다. 분명 남자에게 들었을 땐 남자의 부모님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순박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남자의 어머니란 분이 특히 좀 이상했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기엔 영 아는 것도 부실하고 얘기에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분명 사투리도 심하게 쓰신다고 했는데 사투리도 거의 쓰질 않고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꼬치꼬치 말을 걸었는데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황한 얼굴의 남자가 애써 말을 돌렸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느라 이렇게 좋은 호텔에 고급스러운 식사를 해보시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하셨나 봐요. 장인 장모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러실 수 있지. 식사들 좀 하세요. 남자는 애써 말을 돌렸지만 평생 그 큰 회사를 운영해오신 시아버지께서 이상하단 낌새를 못 알아차렸을 리가 없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비서를 시켜 남자의 집안을 캐보라고 시키실 참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 때문에 상견례 장소에 늦게 도착한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 옆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대요. 남자친구가 이상해서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한 남자가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을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아줌마, 연기 똑바로 안 하면 돈 못 받을 줄 알라고. 분명히 말했지. 근데 일을 이따위로 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당신들 이상한 거 눈치 못 챘을 것 같아? 당신들 때문에 내 결혼 파투 나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나도 갑자기 연락받고 온 거라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결혼식 날은 알아서 차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게 네가 약속한 돈부터 먼저 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여기 잘하는 옆에 애들은 돈 먼저 안 주면 안 움직인다니까. 저 병신 같은 년이 결혼 준비하게 돈 좀 달라니까 자꾸 카드만 주잖아. 안 그래도 식만 올리면 내 앞으로 사업체 하나 넘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안 되면 이 호텔이라도 달라고 할 거니까. 남자친구는 자신의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남자가 여동생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바로 옆에서 봐왔던 남자친구다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안 순간 눈이 뒤집혔던 거죠. 남자친구는 그대로 달려가 남자의 멱살을 붙잡고 박살을 내줬대요. 그러곤 바로 사기죄로 남자와 부모로 위장한 사람들을 고소했다네요. 그런데 남잔 사기 전과가 이미 있는 사기꾼이었어요. 처음부터 여동생을 목적으로 시댁에 들어왔던 겁니다. 다행히도 결혼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인간들은 죗값을 치렀지만 그 일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다 충격에 빠져 몇 년 동안 헤어나오질 못했대요. 그 이후 집안에 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리 뒷조사를 하고 채용했다네요. 그랬으니 시어머니께선 절 보고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어떻게 석영이 널 못 알아보니.
내가 네 이름만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힘든 일 겪으셨는데 당연히 아무도 못 믿으시겠죠. 저도 제 생명의 은인이신 분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그렇게 수술비만 주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서 내내 마음이 쓰이고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다행이다. 몸은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괜찮은 거야? 네, 지금은 너무 말짱해요.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대요. 아, 다행이다. 석영이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시어머니는 절 와라 껴안으며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오열했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남들은 세상 참 좁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특별한 인연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났던 일도 저에겐 너무 특별했고 어른이 되어 남편을 만나 아기를 가지게 된 것도 저에겐 너무도 행운이었습니다. 전 겉으로 항상 밝은 척, 긍정적인 척 하며 살았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내내 고아에다가 선천적으로 병까지 가지고 태어난 제가 참 재수도 없는 애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난 뭘 해도 외롭고 별 볼 일 없는 애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너무 잘못 생각한 거였더군요. 제 인생은 전혀 나쁘지 않았는걸요. 전 현재 저를 쏙 닮은 딸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조리원에 있어요. 전 괜찮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선 아이 낳고 조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셔서 못 이기는 척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쉬면서 호강을 해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맞나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더군다나 제가 유기견 봉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곤 시아버지께서 회사 내에 팀을 꾸려 기업 내에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런 특혜를 받아도 되는 건가 항상 고민이 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배려나 선의도 계속 받아봐야 익숙해지는 거야. 앞으로 석영이 너도 우리 집 식구니까 우리가 가진 거, 누리는 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익숙해지렴. 저는 180도 달라진 제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저에게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전 겁나지 않아요. 이제 제 곁에 절 아끼고 보살펴준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뜻깊은 인연이 닿으시길 바랄게요.